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의 대표 저서로서 책이 출판된 1900년 당시 이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이 무의식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꿈의 해석에서도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의견보다는 책의 중요 부분을 본문 내용 그대로 발췌하여 정리해 올려보겠습니다. 꿈의 해석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나 읽어봤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856년 체코의 프라이베르크에서 모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9살에 김나지움에 입학해 첫 2년을 제외하고는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그 후 비인대학 의학부에 진학하여 생물학과 생리학에 관심을 가졌고 스승 브리케를 만나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프랑스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신경질환 치료의 대가 샤르코를 만나 정신분석의 활로가 될 최면수를 접하게 된다. 1886년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결혼을 하고 개인 병원을 개업한다. 이즈음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시작한다. 최면술 대신 자유연상기법을 도입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와 충돌로 충만해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이며 의사로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주요 저서로는 꿈의 해석 외에도 정신분석 입문, 자아와 이드, 쾌락의 원리를 넘어서 문화에서의 불안 등이 있다. 꿈의 해석에서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1장에서 꿈의 해석, 책 전체를 관통하는 용어인 꿈의 사고와 꿈의 내용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이드, 자아, 초자아에 대한 개념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장에서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 해석 방법과 암호 해독법, 두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후 3장에서 꿈의 목적은 소망 충족에 있다. 4장에서 꿈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에서 꿈의 재료가 출처라는 제목으로 꿈은 최근의 인상,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 어린 시절의 인상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에서는 압축, 전위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꿈의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7장에서는 망각, 퇴행, 소망 충족, 무의식과 의식 등 꿈 과정에 있어서 심리학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꿈의 해석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1장 용어 정의입니다. 꿈의 해석, 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꿈의 사고, 그리고 꿈의 내용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에는 생각의 세계가 있고 표현의 세계가 있다. 꿈의 해석에서는 생각의 세계를 꿈의 사고로, 표현의 세계를 꿈의 내용으로 지칭한다. 그러니까 꿈은 꿈의 사고를 거쳐 꿈의 내용으로 올라온다.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꿈의 해석 전체가 어려워진다. 즉, 꿈의 내용은 꿈의 사고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꿈의 내용을 가지고 꿈의 사고를 유추해 알아내는 것이 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원초와는 원본능 또는 이드라고도 하며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즉, 먹고 자고 사랑하는 것처럼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충동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드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 지배받는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즉각적이며 환상지향적인 경향을 띈다. 자아는 에고라고도 하며 우리가 나라고 지칭할 때의 그 심리 주체를 의미한다.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이두와 초자아 사이의 힘을 중재한다.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면서 본능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즉, 이드라는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는 운전자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아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초자아는
이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 도덕이나 양심에 입각해 윤리적 판단을 수행하며 심미적이고 비판적이다. 이드, 자아, 초자아는 욕망, 현실,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갈등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면 그 속성을 띠게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의 성격에 이드가 지배적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원시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드러낼 것이고, 초자아가 지배적이라면 현실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인 면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드, 자아, 초자아는 1900년에 출판된 꿈의 해석에는 없었던 용어이다. 1923년 자아와 이드를 출판하면서 기존 이론을 수정, 보완해 내놓은 개념이다. 꿈의 해석 7장에 나오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지정학적 구조에 의한 분류라면 이드, 자아, 초자아는 모형 구조, 기능에 의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지정학적 분류만으론 정신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모형을 만들어냈다. 2장,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꿈을 일반적인 정신활동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부터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꿈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통용되어 왔다. 상징적인 해석 방법과 암호 해독법이다. 상징적인 해석 방법은 꿈의 내용에 주목한다. 어떤 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정해진 지침은 없다. 성공 여부는 재치 있는 착상과 순간적인 직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의 꿈이 있다. 구약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의 꿈은 다음과 같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타난다. 뒤이어 7마리의 마른 암소가 뒤쫓아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다. 그런데 마른 암소의 몸은 그대로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요셉이 나서서 해몽한다. 7마리는 7년을 뜻하고 살찐 암소는 풍년을 뜻한다. 같은 논리로 마른 암소는 흉년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꿈은 7년간 풍년이 든 후에 7년간 흉년이 들어 그동안 비축해둔 물자를 모두 먹어치운다는 예언을 상징한다. 암호해독법은 꿈을 암호문처럼 다루어 해석하는 방법이다. 암호문에서 모든 부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암호해독의 열쇠에 따라 번역된다. 이 방법은 꿈의 내용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꿈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 부분들의 결합처럼 보인다. 보통은 우리가 꾸는 꿈들이 전후 관계없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 방법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정신분석은 히스테리성 공포증이나 강박관념 같은 정신병을 해명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작업의 일환으로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게 되었다. 정신분석을 위해서는 환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환자는 마음을 편안히 먹고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 눈을 감고 주의를 기울여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편견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환자는 비판적 관점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자유연상에 의지해 사고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꿈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말해보라고 하면 다양한 배후 생각들을 떠올린다. 이 배후 생각들을 조합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런 부분적 해석을 지향한다. 어찌 보면 암호 해독법과 유사하다. 프로이트는 본인 스스로의 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895년 히스테리성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르마라는 젊은 부인을 치료한 적이 있다. 환자의 히스테리성 공포는 일부 치료되었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녀가 응하지 않아 치료는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가까운 젊은 의사 오토가 이르마가 머물던 시골에 다녀와 나를 찾았다.
나는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오토는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답한다. 나는 다소 불쾌했다. 그날 저녁 우리들의 지도교수 M에게 변명할 목적으로 이르마의 병력을 기록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입니다. 넓은 홀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다. 손님 중에 이르마가 보여 한쪽 구석에 데려가 그녀를 비난한다. 당신이 아직도 아프다면 그건 당신 탓입니다. 그녀가 대답한다. 내가 지금 목과 배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꼭 짓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창가로 데려가 입을 벌리게 하여 목을 살핀다. 목 안 오른쪽에서 커다란 반점을 발견한다. 나는 급히 의사 M을 부른다. 어느새 젊은 의사 오토와 레오폴트도 와 있다. 레오폴트가 그녀를 진찰한 후 왼쪽 아랫부분에서 타금이 들린다고 말하면서 왼쪽 어깨 부분의 피부를 가리킨다. 이때 M이 말한다. 감염된 것이 틀림없네. 하지만 별일은 아니지. 이질 증상이 나타나면서 병균이 빠져나올 걸세. 우리는 즉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아낸다. 오토가 얼마 전 그녀의 몸이 좋지 않았을 때 프로필 약제, 프로필렌, 프로피온산, 트리메틸아민을 주사했던 것이다. 그런 주사는 그렇게 경솔하게 놓는 법이 아니다. 분명 주사기 역시 소독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은 이르마의 고통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책임은 오토에게 있다. 오토는 이르마가 완치되지 않았다는 말로 나를 불쾌하게 했고 나는 꿈속에서 그 비난을 오토에게 돌려줌으로써 복수하고자 한 소망을 이루었다. 또 꿈은 이르마의 현재 상태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나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꿈은 내 소망대로 일련의 사실들을 꾸며내면서 나를 위무한다. 따라서 꿈의 내용은 소망 충족이고 그 동기는 소망이다. 3장 꿈의 목적은 소망 충족에 있다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소망 충족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든다. 먼저 프로이트 자신의 사례로서 나는 예전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버릇이 있어 아침에는 제 시간에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럴 때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는 꿈을 꾸곤 한다. 결국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꿈 덕분에 좀 더 잘 수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의 젊은 동료는 병원 근처에서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여주인에게 매일 아침 늦지 않도록 깨워줄 것을 부탁해 놓았다. 어느 날 하숙집 여주인이 소리쳤다. 페피씨 일어나세요. 출근할 시간이에요. 이 소리에 잠을 깨기는커녕 꿈을 꾸었다. 그는 병실에 누워있고 침대 머리맡에는 페피 의대 졸업반 22세라고 씌어진 명찰이 붙어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나는 지금 병실에 누워있다. 그러니 새삼스레 일어나 출근할 필요는 없겠지 하고 혼잣말을 하며 계속 잠을 잤다고 한다. 한편 젊은 부인이 생리하는 꿈, 셔츠의 가슴 부위에 젖이 묻어있는 꿈 등은 임신을 의미한다. 즉 임신을 알리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부인의 소망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아동들의 꿈은 단순한 소망 충족이 주를 이루며 특별히 해석의 여지가 없다. 꿈의 본질이 소망 충족에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증명한다. 프로이트는 아우슈제 근처로 가족 소풍을 갔던 사례를 들고 있다. 이때 그는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면 다우슈타인 산의 멋진 경치도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 지모니 산장도 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힘든 길이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 산과 폭포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5살인 아들은 6시간이나 계단을 올라가 지모니 산장으로 간 꿈을 꾸었어요 라고 꿈 얘기를 했다. 지모니 산장을 보지 못한 것을 꿈으로 보상한 것이었다. 8살인 딸도 소풍에 같이 데려갔던 12살 난 에밀이라는 이웃집 소년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그가 우리 가족이 된 꿈을 꾸었다. 보통 우리는 기대 이상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곤 한다. 꿈이 소망 충족이라는 이론의 타당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까지 꿈의 해석 3장, 꿈의 목적은 소망 충족에 있다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4장, 꿈은 왜곡되어 나타난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